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벌써 기말고사까지 약 한 달밖에 안 남은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5월 된 게 엊그제 같았는데 더워지더니 금세 또 6월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정신을 빡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왔는데요. 오늘도 쌤은 이제 다시 문법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문법 공부를 쌤 영상에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쭉쭉 이어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실제 시험에서도 점수 잘 나오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요. 저번에서 이제 이어지는 문장편의 두 번째 시리즈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문법 요소라고 불리는 높임 표현, 시간 표현, 부정 표현, 인용 표현 이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걸 뭐 다 정리하는 거는 아니겠죠. 시험에 출제될 만한 포인트 혹은 고난도 포인트를 쌤이 좀 정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문법 공부의 시작점으로 삼으면 안 돼요. 이건요. 문법 공부의 끝맺음으로 삼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정말 시험 전에 내가 정말 정리해야 될 건 무엇인가? 어렵게 나온다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 이거를 염두에 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은요. 아마 고1 친구들도 이번 문법 범위에 들어갈 거고요. 고2 문법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필요할 거고 고3 엄매로 또 내신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 혹은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도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높임 표현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 높임 표현이라는 건 사실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높임 표현에는 우리가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과 상대 높임법이 있다. 누구를 높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주체 높임법에서 등장하는 간접 높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체 높임에는요. 간접 높임이 들어가요. 간접 높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높이지 않는 것,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자, 우리가 간접 높임은요. 주체의 신체 일부 혹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높임으로써 높임을 실현하는 게 간접 높임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여러분 할머니는 높여야 될 대상이 맞죠? 따님이 있으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쓴다라는 거죠. 자, 높임의 요소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보면요. 있으시다의 이 의시가 높임 표현에 우리가 선호말음이다라는 걸 배웠죠. 자, 근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할머니가 아니라 따님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딸 자체는 사실상 우리가 높여야 될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상이니까 따님을 높임으로써 할머니를 간접적으로 높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할머니께서 마찬가지로 높여야 될 대상이죠. 귀가 밝으시다. 이런 말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높임의 요소가 있나라고 봤더니 있네요. 밝으시다의 의시가 선호말 어미이죠. 근데 뭐가 밝아요? 그렇지, 여러분. 할머니가 밝으면 할머니가 반딧불이도 아니고 할머니가 어떻게 밝습니까? 그쵸? 할머니의 귀가 밝은 거죠. 따라서 귀라는 건 사실은 높여야 될 대상이 아니지만 할머니의 신체 일부인 귀를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높임을 실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때 여기 있는 의시, 여기 있는 의시 모두 다 우리가 주체 높임 선호말 어미라고 부르죠. 따라서 주어를 높이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할머니 자체를 높인 게 아니라 따님이라는 주어와 귀가라는 주어를 높인 거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시험지에서 꼭 보게 되는 예문이 또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라는 말을 써요. 여기도 보면 높임 표현이 있죠. 어디 있습니까? 있으시겠습니다의 의시라는 주체 높임 선언 의미가 들어갔죠. 이때도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말씀이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도 교장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의 말을 높임으로써 높임을 실현했다라고 보면 좋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건 과연 가능할까를 보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라는 말은 쓸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해보자라는 거예요. 차이점은요. 이런 겁니다. 위에 있으시겠습니다는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쓴 거고요. 아래에 있는 계시다는 높임의 특수 어휘를 쓴 거죠. 자, 차이점은 분명한데요. 위에 건 가능하지만 아래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간접 높임을 실행할 때는 특수 어휘가 아닌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실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체 높임의 간접 높임은 주체의 신체 일부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높임으로써 주체를 높인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때는 주체 높임 선호말 어미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이 주체 높임 선호말 어미가 뭔지 한 번만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주체를 높여주는 어말 어미보다 먼저 오는 것들을 우리가 선호말 어미라고 하죠. 원래는 시인데요. 그 가운데에 의라고 해서 매개어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매개어미라고 하는데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의가 들어가는 거고 받침이 없으면 그냥 시를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여러분 이때 이 주체 높임법은 간접 높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객체 높임이나 상대 높임에는 이런 간접이 따로 없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객체 높임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뭔가 조심해야 될 게 있지는 않고요. 상대 높임에 압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사실은 여러분 이게 이미 없어진 문법이에요. 공구 교육과정에서 1호 교육과정으로 넘어올 때 이미 한번 사라졌던 개념인데 여전히 학교에서는 유인물을 주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럼 압존법은 뭐냐면요.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대화 상황을 떠올리면 되는데요. 어떤 손녀딸이 할머니와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둘은 지금 할머니의 딸이자 손녀의 엄마인 어머니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어머니는 지금 이 대화 상황에 없습니다. 근데 이 손녀딸이 할머니한테 말을 하나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요. 할머니, 어머니가 오고 있대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인가 봤더니 손녀보다 어머니가 더 이제 나이가 많으니 높여야 될 대상이고 어머니보다 또 할머니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높여야 될 대상이죠. 그랬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한 사람만 높이는 게 압존법입니다. 그 대화 상황에서 높은 사람, 가장 높은 사람 한 명만 높이자가 압존법인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는요. 어머니가 이 손녀, 딸보다 당연히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높임을 실현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높임을 실현하자면 어머니께서 오시고 있대요 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엄마를 안 높이고 있다. 이유는 할머니만 높이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1호 교육과정으로 넘어가면서 이거 굳이 이걸 이제 살려야 되냐, 이거를 없애는 건 어떨까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는 다 사라졌는데 여전히 유인물에서 가르치는 학교가 너무 많으니까 쌤이 설명을 해줬으니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학교에서 가르쳤다면 알아두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스킵하고 몰라도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높임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상대 높임은요. 종결 표현으로 실현을 합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종결 어미라고 하기보다는 종결 표현이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적당합니다. 종결 표현으로 실현할 때,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나누죠. 처음은요,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격식체라는 거는 공적 말하기 상황이고요. 비격식체는 사적 말하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격식은 높임, 비격식은 낮춤 이게 아니라 격식은 공적 말하기로서 이 격식체에도 높임과 낮춤이 있고요. 비격식체는 사적 말하기로서 이 사적 말하기인 비격식체에도 높임과 낮춤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거를 오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격식체에도 높임이 있고 낮춤이 있다. 그리고 비격식체에도 높임이 있고 낮춤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합시다. 자, 그랬을 때 격식체의 높임체는요. 하십시오체와 하오체가 있어요. 자, 그리고 격식체의 낮춤에는요. 하계체와 해라체가 있습니다. 비격식체의 높임에는요. 해요체가 있고요. 낮춤에는 해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 높임에 6등급이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주 높임, 예사 높임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은 꼭 익히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높임은 정리가 됐고요. 시간 표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시간 표현을 들어가 볼 건데 여러분 시간 표현은요. 여러분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영어 문법과의 어떤 혼동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시간 표현은 이제 우리나라 국어 문법에서는요. 크게 시제와 동작상을 좀 나눠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는 현재 완료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시제, 완료상 이렇게 구분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다시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이런 식으로 시제가 있는 거고요. 동작상은 진행상과 완료상이라고 해서 어떤 동작의 상을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쌤이 이제 높아심의 한마디를 좀 하자면 시제는요, 사실상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엄격히 나눌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개념이 하나 필요해요. 무슨 개념이 필요하냐면요. 사건시라는 개념과 발화시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사건시는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말하는 거고요. 발화시는 말을 하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수직선상에서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그것을 이야기를 했죠. 이런 걸 우리가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과거 시제. 자,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앞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수직선상에서 더 앞에 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전에 있다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직선상을 보면은 사건시가 더 먼저 일어났고, 그치? 이 앞서라를 먼저라고 생각하면 돼요. 먼저 일어났고 나중에 발화시가 일어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얘를 반대로 생각하면은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가 완전 통째로 바뀌어버리는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쌤의 첫 번째 이제 높아심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정도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제 표현에서는 우리가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들이 좀 같은 부류에 속하고요. 그리고 동사가 좀 다른 양상을 띈다라는 걸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는 기본형이 곧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나 동사는 기본형은 시제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형은 무표입니다. 아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동사는 뭐든지 붙어줘야 시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다라는 동사는요. 이 가다라는 기본형 자체는 아무런 표현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가다를 과거형으로 표현하면 갔다, 현재형으로 표현하면 간다, 그 다음 미래형으로 표현하면 가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형 자체는 아무 표현이 없다. 근데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 그 자체가 일단 기본형이 현재 시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학생이다 라고 해서 학생이라는 명사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었을 때 얘 자체가 바로 현재 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시는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엇을 붙이면 되고요. 미래는요.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get을 붙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 서술격 조사가 하나의 무리이고 동사는 좀 다른 분류다라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시제 표현에서 나올 수 있는 좀 어려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줄 건데요.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절대 시제는요.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사건 시대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시제입니다. 상대 시제는요. 문장 내의 사건의 선후 관계를 파악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문을 하나 볼 건데요. 기출에 나왔던 예문을 쌤이 살짝 바꿔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떠오르는 해를 보았다 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 예를 보면요. 지금 문장 내에 일어나 있는 일들이 첫 번째는 해가 떠오르는 거랑 그것을 본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요. 절대 시제로 보면요. 이미 지금 시점에서 다 일어날 일들인 거죠. 그래서 떠오른도 과거고요. 본 것도 과거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맞죠? 자, 근데 두 번째, 상대 시제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보았다는 이미 발화시 기준으로 사건시가 일어난 거니까 명백히 과거인데요. 본 시점에서 떠오르는 어떠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고 있던 시점에서 해는 떠오르는 중이었던 거죠. 그럼 이 경우는 상대 시제로 현재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본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상대 시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학년 친구들은 여기까지 안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혹시라도 또 고난도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와, 이거는 시간 표현에서 정말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요. 착용동사의 중의성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이제 말에는요. 착용과 관련된 동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옷을 입다. 모자를 쓰다, 양말을 신다 이런 것들이 다 착용 동사인데요. 얘네들은 중의성이 있어요. 무슨 중의성이 있냐면요. 파란 모자를 쓰고 있다 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경우에는요. 보이다 라는 것 자체는 원래는 진행상의 표지로 보는 게 맞아요. 진행상. 우리가 진행상에는 아어가다,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무언가가 진행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 고 있다는 사실 진행이 맞는데요. 이 경우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모자를 쓰고 있는 상태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 모자를 쓰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겁니다. 실제 내가 모자를 머리에 눌러 쓰는 그 진행 중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자는 이미 아침에 썼어. 근데 그 상태의 지속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모자를 머리에 정말로 씌우는 중일 때도 있고요. 모자를 이미 썼어. 쓴 상태의 지속.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봐줘야 되고 이 경우에 위의 것은 진행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래 것은 완료상이다라는 거를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착용동사는 중의성이 생깁니다. 흰 양말을 신고 있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흰 양말을 신고 있다도 내가 지금 양말을 발에 넣는 상태일 수도 있지만 아침에 흰 양말을 신고 나왔고 그 상태의 지속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착용동사는 중의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줘야 된다.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진행상에는 아어가다, 뭐뭐 고 있다, 뭐뭐 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완료상에서도 세 가지를 쓰죠. 첫 번째는 버리다, 다 먹어버리다, 그쵸? 그 다음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뭐하 고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사실 여기에요. 뭐뭐하고 있다, 뭐뭐아어 있다. 이 구간을 조심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학생들이 의자에 앉아있다 라고 말을 하면요. 진행상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해요. 여러분 진행상은요. 현재 그 동작을 진행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앉아있다가 진행상이려면 여러분들이 엉덩이가 의자에 안 닿은 상태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가 진행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할 때 앉아있다는 의자에 앉았고 그 상태의 지속인 거잖아요. 그럼 걔는 완료상인 겁니다. 그래서 완료상을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어떤 행위는 끝났고 그 행위의 지속, 이게 완료상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시간 표현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착용동사의 중의성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거의 무조건 나오는 예문이라 보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 표현에서 나올 수 있는 정말 또 마지막 킬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요. 시제 선어말 어미가 다른 쓰임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쌤이 띄워놓은 화면을 보면 여러분 딱 한눈에 보일 건데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at이 과거 시제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요. 미래의 확정적 사건, 이게 이제 가장 특이한 건데요. 자, 보면요. 숙제를 안 했다고? 너 이제 잠은 다 잤다 라고 설명을 하죠. 이게 여러분 봐봐. 숙제를 안 했다고? 너 잠은 다 잤다 라고 말하는 게 정말 잠을 잔 겁니까? 현재 발화시 기점으로 사건시 이미 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그냥 미래에 너 오늘 밤에 잠은 못 잘 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확정적 사건 용법이라고 하는데 안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쓰니까 특이한 겁니다. 이런 걸 좀 잘 알아야 되고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에서도 뭐 가까운 미래를 이제 쓸 때 우리가 이걸 쓰기도 한다라는 거죠. 좀 이따 그가 이곳에 도착한다. 여러분 봐봐. 아직 그가 이곳에 도착을 안 했죠. 안 했는데 곧 도착한다라는 가까운 미래를 표현했으니까 이것도 현재 시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쓰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같은 경우는 너무 용법이 많죠. 그럼 이 경우에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게 개세 용법이지만 의지를 표현한다거나 가능성을 표현한다거나 이럴 때는 다른 용법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과거에 대한 추측, 현대에 대한 추측 이런 건 되게 특이한 용법이죠. 할머니께서 좀 전에 도착하셨겠다. 여러분 get이라는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미래랑 전혀 연관이 없죠. 혹은 지금쯤 지리산엔 단풍이 들었겠다라는 예문이 있는데요. 지금 들어있겠다라는 현재에 대한 추측이지 미래 시제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외적인 쓰임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언제나 문법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거니까 좀 보통의 경우보다는 예외적인 것들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쌤이 정리해 준 건요. 문법 요소 중에서도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뒤에 나올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이 훨씬 더 어려운 거 알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본기 개념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고, 쌤이 또 이 파트에서 알아야 될 가장 고난도 용법들을 좀 정리를 해줄 거니까 미리 좀 준비하면서 기본기를 잘 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